김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사람의 작품 또는 유물이 대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직접 쓴 글씨가 무려 26점이나 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인데요. 10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111년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의미 있는 날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 사람의 작품이 26점이나 보물로 지정되는 건 거의 없는 일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중근 의사 글씨죠, 유목이. 그래서 보물 지정 번호가 569-1호에서 569-26호까지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많나라고 생각을 해서 새삼 느껴서 문화재청에 문의했더니 네.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개별 작품으로는. 개별 작품으로는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글씨가 한 200폭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실물이나 사진으로 확인된 그 유목이 한 50여 점 정도 되고 국내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추려서 26점, 26점을 보물로 지정한 건데요. 앞으로 그 안중근 의사의 필적이 분명한 작품들 이렇게 오면 또 보물로 될 수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가 또 더해진 건가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중근 의사가 썼다는 건데 이 유목을 1910년 2월 14일 사형 언도를 받은 뒤부터 사형이 집행된 3월 26일까지 한 40여일간 집중적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원과 감옥의 일반 관리들이 내 손으로 쓴 글로써 필적을 기념하고자 비단과 종이 수백 장을 사놓으면서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라고 이제 그 자서전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형 선고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글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 관리들이 와서 부탁을 다 하는 걸 다 들어주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으니까 모두 일본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받았나 했더니 옥중에서 취조한 검찰관서부터 간수, 경관, 의사, 초등학교 교사, 세무관리 이런 사람들이 유목을 받아갔고 심지어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사형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수를 교화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의 어떤 그런 그 교화승이 있는데 승려죠. 승려도 유목을 석점이나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고 안중근 의사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자나 테러리스트로 이제 뒤집어 씌워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도리어 안중근 의사의 인품과 사상에 감복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안중근 의사가 그만큼 이렇게 대범하신 분이어서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면 사실 안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최후에 사형 집행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글씨를 써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일이 1910년 3월 26일인데 아침 9시 정도인데 10시에 이제 사형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형 집행장으로 나가기 직전에 철문 앞에 서 있던 지바 도시찌라는 호송병이 있습니다. 한테 이제 지필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이 지바라는 호송병이 안 의사한테 휴 한 점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집행일 당일날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은 체념하고 있었겠죠. 근데도 글을 써주신 거예요? 그걸 일일이 챙겨가면서? 그렇습니다. 일개 헌병인데 무시할 수 있는 건데도 써줬다는 건데 이 헌병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무리한 부탁이었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자세로 안 의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안 의사가 감방 앞을 지키고 있던 그런 헌병을 보고 생각났는지 글씨를 써준 건데요. 그러면서 이 지바라는 헌병한테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인사를 동양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일 간 우호가 회복되는 날 다시 태어나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안중근 의사는 군인 신분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적의 어떤 장수를 내가 살해한 것은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악감정을 갖거나 그런 거는 표출하지 그렇죠.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형 집행 그 순간에 이 남길 말이 없냐고 물으니까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 또 히로부미를 척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도 앞으로 한일 간의 화합으로 동양 평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의 일본인들한테는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안희사는 사실은 그 순국하는 그 순간까지도 일본인의 양식을 일깨워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신의 동양 평화 의지를 심어주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보물로 지정된 그 것들이 전부 다 감옥에 있을 때 쓰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목이. 근데 옥중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 않았을 때 쓰신 글은 혹시 남아 있는 게 없나요? 남아 있는 게 뭐 이게 덜어 몇 점 있다 그러는데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2월 14일 이후에 항소를 포기하고 자서전이 썼습니다. 그 안응칠 역사라는 자서전인데 그걸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당신의 사상을 담은 동양평화론 있잖아요. 그거를 네. 저술 하면서 틈틈이 글씨를 써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마지막 40여일의 기록 유목이거든요. 그거는 안 의사의 삶과 학식, 정신, 사상을 정말 오롯이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유목의 한 점 한 점이 안 의사의 유언이자 분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학식이 없으면 좋은 글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옥중에 무슨 참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참고 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네이버나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무슨 인터넷으로 쳐볼 수 있는 검색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갈고 닦은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고금의 무슨 책 그다음에 한시 등을 인용해서 글을 일필휘지로 써나갔는데 지금까지 그 확인된 50여 점 중에는 단 하나도 이게 같은 문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단 하나도 같은 문장이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갑자기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순국하신 게 3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32살 때 뭘 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의 32살은 과연 뭘 하시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안 의사는 뭐 이 자서전에 뭐라고 쓰냐 하면 평생 즐기던 4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친구와 의의를 맺는 일이고 둘째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 음주가무. 네. 세 번째는 총으로 사냥하는 일. 네 번째는 날렛말을 타고 달리는 일. 뭐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건 또 의외인데요.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공부는 기본이다라는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 분들 보면 뭐 문사철에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전 분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노노맹자 자치통감 뭐 이런 동양 고전을 섭렵을 하시고 또 17살 때 프랑스 신부 빌렘으로부터 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안도마라고 해서. 그래서 그만큼 또 기독교 사상 또 서구 문물 또 이제 받아들인 분이기도 합니다. 32의 나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참 더 나이가 많은데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참 그 정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문무 그리고 동서양의 사상에 다 통달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이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의사가 인용한 중국 고전중을 보면 뭐 이 공자의 논어가 유독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일신상의 이익을 얻으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우면 목숨을 바친다라는 뭐 견리사의 견위 수명이라는 그런 유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또 논어 헌문에서 따온 거고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서도 네. 인용한 그런 날이 추운 뒤에야 뭐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그래서 세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유목도 사실 논어의 자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잖아요. 뭐 논어뿐만 아니라 뭐 자치통감과 같은 역사서 그다음에 당나라 이태백의 시 심지어는 중국 진나라의 말의 인물인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황석공이라는 사람의 병법서 소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옛 선현들의 구전 문장 이런 것까지 두루 인용을 했는데 유명한 글귀 중에 또 하나 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또 유목도 있고 그래서 참
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울어가는 나라를 걱정하시는 글귀도 있다면서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유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리박 임생각에, 임이라는 건 나라겠죠. 천리박 나라 생각에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뚫어질 듯하오이다. 작은 정성 표하니 이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라는 유목이 있고,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은 새와 같이 단단하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상은 구름같이 드높다라는 또 유목이 있고, 국가의 안위를 노심초사한다라는 또 짧은 글도 신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형집행을 눈앞에 두고도 나라 걱정을 하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유목중을 보면 이런 게 뭐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양의 대세를 생각하면 아득하고 어두우니 뜻있는 사나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동양 평화 시국을 이루지 못한 게 개탄스럽기만 한데 일본이 침략 정책을 굳히지 않으니 참으로 가엾도다라는 유목이 있는데요. 이 유목은 사실 조기 사형 집행 때문에 동양 평화론 저술이 미완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런 안타까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략 야욕에 눈이 멀었던 그런 일본을 비판한 내용이죠. 근데 보통 이제 사형 선고를 일본도 그래도 재판이라는 형식은 거친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결론은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사형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소를 한다거나 이후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게 2월 14일인데 그래서 옥중에서 당신의 사상을 담은 아까 얘기했던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집필이 끝날 때까지 항소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항소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책을 완성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끝내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집필할 때까지 몇 개월간이나 기다려주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안중근 의사의 모친이시잖아요. 조마리아 여사, 뭐 선생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애미보다 먼저 죽는다고 절대 불효라고 여기지 마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고 이런 편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의사로서는 결국 이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거죠. 조마리아 의사가 오히려 안중근 의사보다 더 많은 분들의 신금을 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윤봉길 의사가 그 강보에 쌓인 뭐 두 아들한테 그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가 피가 흐르고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라는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30 뭐 되자마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가슴이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유언이라든가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 저도 논문을 그때 보고서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 논문, 이 유언이 담긴 논문을 보고 눈물이 나왔는데, 여하간에 하여튼 그 두 분의 편지나 유언 뭐 이런 그 유언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자기의 자식이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대의를 가라. 그렇습니다. 예,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좀 서해 측면으로 보면 어떤가요? 안중근 의사가 쓰셨기 때문에 보물이 악화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뭐 안중근 의사가 겸손해합니다. 그래서 필법도 능하지 못하고 남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겸손해했는데 그건 사실 겸손에 불과한 거고, 안중근 의사 글씨가 필목이 정확하고 법도가 엄격하다는 당나라 서예가가 있습니다. 안진경이라는 서예가가 있는데 안진경 유의 필법을 구사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유목 중에 보면은 사람을 전율시키는 뭔가 송곳과 같은 필획이 돋보이는 작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작품들 신문에 보면 나오는 데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성정과 기질, 정신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글씨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청와대가 안중근 의사 글씨를 소장하고 있다가 뭐 분실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69-4호입니다. 보물. 내용이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은 더불어 논의할 수 없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사실 1976년에 당시 소유자였던 홍익대 이사장이 청와대에 기증을 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쪽같이 사라지게 된 거고요.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분실됐는지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당국이 뭐 일일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못한 거예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문화재청 이름이 이제 문화재관리국인데 소장처가 청와대다 보니까
감히 청와대에 있는 유목을 뭐 가가지고 뭐 정기조사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못한 거고 엄두를 못 낸 거고 그래서 그냥 거기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짐작을 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소유자는 청와대라고 표시한 거고 또 일부 자료에서는 80년대 이후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도 그냥 소유자가 박근혜라고 표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뒤늦게나마 소재 파악을 좀 했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언론에 좀 보도도 되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안중근 유목이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일부 자료에서 소유자로 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니 있는 유물이라면 왜 없다고 하겠냐. 이 유물을 절대 처음부터 소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이 문화재청 그 사이트에 보면 도난 문화재 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도난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안중근 의사 유목 한 점 소유자 청와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있긴 있었던 거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있었죠. 그럼 그게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청와대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데 같았으면 뭐 누가 몰래 와가지고 훔쳐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에 있었던 걸 누가 가져갑니까? 아마도 청와대가 어수선할 때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1979년에 12.6 사태 때 그 와중이나 아니면 1980년대 중후반에 아마도 누군가가 그 어수선할 때 슬쩍 가지고 나간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 사건을 내사를 한 바가 있어요. 문화재 사범 단속반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또 이게 그 보물급인지 모르고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건가요? 이제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은 도난 문화재 항목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 사범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그러나 도난 신고된 문화재를 사고 파는 행위는 지금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얼마나 시간이 지나도 뭐 상관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도난 공고가 난 안중근 유목은 시장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 사범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사실상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목도 영원히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고 집에서 혼자 보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혼자서 훔친 거니까 자기는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목을 소장한 사람이라 그러면 밤잠을 자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잘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내놓는 순간 바로 알 텐데. 그렇죠. 뭐 공개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문화재를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진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딱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문화재 사범 단속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사라진 안중근 유목을 내가 어디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디로 가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문화재 사범 단속반에서 가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훔쳐간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그 실제로 그렇게 찾은 경우가 몇 군 있는데요. 이간대군의 어떤 영정이라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기 셋째 아들인데 18년 만에 찾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맨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제3자를 통해서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갖다 놔가지고 찾은 적이 있어요. 이게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게 이 유목을 제가 욕심이 나서 가져왔어요. 한 10년, 20년, 30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좀 내놓지도 못하고 막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그거 내가 이게 훔쳐갔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도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그 분실한 유목을 선의 취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훔친지 모르고 이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선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선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선처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팁을 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있으면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뭐 갖고 있어봐야 뭐 팔지도 못하고 불안에만 떨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그거랑 다르잖아요. 불안해서 못 잘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누군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안중근 의사 그리고 또 그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좀 세상에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좀 신고 기간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좀 처벌 안 신고 기간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네요. 꼭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